그건 네 아빠가 나한테 남긴 재산이지? 당장 내놔! 그것만 있으면 너랑 네 딸려는 끝장이야.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했다. 방금 끓여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뒤섞여 기괴하고도 코를 찌르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 냄새는 마치 그 주인처럼 초대받지 않은 손님 주제에 뻔뻔스럽게도 내가 나의 공간이라 믿었던 이곳을 침범해 들어왔다. 내 이름은 윤세아. 이 집의 안주인이다.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남편 최준혁.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친정아버지의 피땀 어린 지원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남자. 그가 지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작년 생일에 내가 선물한 파텍 필립 시계를 찬 채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냉혹함과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온몸에서 엘리트 냄새를 풍기는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듯 거만한 눈빛으로 벽에 걸린 우리 부부의 결혼 사진을 훑어보더니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를 띄었다. 윤세아. 준혁 씨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같은 칼날이 되어 바닥에 무릎 꿇고 걸레질하느라 시큰거리는 내 무릎을 뚫고 심장에 박혔다. 인사해. 이쪽은 정혜인이야. 나의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라니. 그 네 글자가 마치 질 나쁜 농담처럼 귓가에서 웅웅거렸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장인어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평생 나에게 잘하겠다고 우리 집안의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하던 그 남자를. 한때 미래에 대한 갈망과 나에 대한 의존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짜증과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혁 씨, 오늘은 아빠 제삿날이잖아. 곧 친척들도 오실 텐데 내가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매끄러운 바닥 위로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앞치마에 밴 김치 냄새가 느껴졌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종동거린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 그 냄새는 전업주부라는 나의 비참한 낙인이 되어버렸다. 제사. 그런 지루한 허례허식은 이제 집어치워. 그는 마치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난 이제 이런 생활에 질렸어. 내 몸에서 나는 그 퀴퀴한 김치 냄새도 생기라곤 하나도 없는 내 얼굴도 다 지긋지긋해. 윤세아, 우리 이혼하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혼. 우리가. 정혜인이라는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웃더니 준혁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듯한 태도였다. 준혁 오빠가 이미 다 말했어요. 집안일밖에 할 줄 모르고 대화도 안 통하는 아내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고요. 언니, 눈치가 있으면 좀 알아서 빠지셔야죠. 준혁 오빠처럼 능력 있는 남자 옆에는 저처럼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울려요. 가정부 같은 여자가 아니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준혁 씨 회사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한다는 여자. 젊고 야망 넘치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난 10수년간의 내 결혼 생활에 대한 가장 큰 조롱이었다. 나는 학업도 꿈도 포기하고 오로지 남편의 뒷바라지와 가정에 헌신했는데 그 결과 나는 그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자 폐기 처분해야 할 구식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준혁,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사이로 갈려 나오는 것 같았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가. 죽은 장인어른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분노로 일그러진 잘생긴 얼굴이 낯설었다. 그 양반 아니었으면 난 내 능력으로 진작 성공했을 거야. 그 그늘 밑에서 사는 것도 처가 덕에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그 양반도 죽었고 난 자유야.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굴했는지 떠올리게 하는 내 얼굴 따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그의 말은 불에 달군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찔러댔다. 전신의 피가 순식간에 차게 식는 것 같았다. 그가 아버지에게 보였던 감사는 거짓이었고 나에 대한 사랑도 가짜였다. 그 모든 것은 그저 위로 기어 올라가기 위해 썼던 가면일 뿐이었다.
이제 상장사 대표가 되어 성공을 거머쥐었으니 더 이상 그 가면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변호사 통해서 이혼 합의서는 다 만들어뒀어. 그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동안 고생한 거 감안해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거야? 위자료 1억하고 전세 보증금 정도는 줄게. 하지만 이 집이랑 회사 집은 나머지 재산은 꿈도 꾸지 마. 여기 서명해. 그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조항 하나하나가 기가 찰 정도로 가혹했다. 내 청춘을 다 바친 대가가 고작 1억 원이라니? 지금 내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내 진정한 사랑을 위해 자리 비워주고 꺼져.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폭언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산산이 부수어 놓았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절망이 해일처럼 밀려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공주님에서 남편을 위해 먼지 구덩이를 구르는 주부가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뼈가루가 채 식기도 전에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내치려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딸 민서의 방문이 열렸다. 귀여운 잠옷을 입은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품에 꼭 안고 나왔다.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엄마, 왜 울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파고들었다. 민서가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들어 보였다. 엄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이거 안에 뭐가 든 거야? 좋은 나무 냄새가 나. 최준혁의 시선이 상자에 꽂히더니 노골적으로 경멸을 드러냈다. 또 그 노인네가 남긴 쓰레기들이군. 윤세아, 경고하는데 그 애랑 그 궁상맞은 유품들 챙겨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집은 이제 혜인이 거야. 정혜인은 벌써 안주인이라도 된 양거실을 휘어잡고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로 걸어가더니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손가락으로 튕겨내는 신용을 하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쓰레기. 나직이 그 단어를 되뇌는 순간 기적처럼 눈물이 멈췄다. 나는 딸이 안고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응시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민서에게 직접 쥐어주셨던 물건이다. 그때 아버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민서가 좀 더 크면 이걸 엄마한테 전해드리렴. 이건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주는 마지막 갑옷이란다. 당시엔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헛소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최준혁의 저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순간 번개에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절망과 배신감에 마비되었던 신경이 되살아났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꿇어앉아 있었던 탓에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얼굴에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딸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 뒤 은은한 샌다로드 향이 배어나오는 나무 상자를 건네받았다. 최준혁과 정혜인은 여전히 승리에 도취해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인단에게 곧 얻게 될 자유를 자랑하려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믿고 있었다. 나 윤세아는 그저 쓰고 버리면 그만인 무능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간과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내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고 현명한 분이었는지를. 낡은 상자를 품에 앉아 차가운 나무의 감촉에 요동치던 심장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내 시선은 의기양양한 최준혁의 얼굴을 지나 그 뒤편의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때는 행복이라 믿었던 저 화려함이 이제는 거짓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준혁은 여전히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승자의 오만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윤세아, 주제 파악 좀 해. 내 변호인단은 서울 최고야. 소송 걸어봤자 10원 한 푼 더 못 받아. 괜히 망신 당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정혜인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설탕을 바른 듯 달콤하지만 가시가 돋친 목소리였다. 맞아요, 언니.
여자의 적은 여자라지만 솔직히 언니 이제 나이도 들고 준혁 오빠랑 레벨도 안 맞잖아요. 질척거리지 말고 품위 있게 물러나세요. 품위. 저들의 역겨운 작태를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온정마저 증발해버렸다. 그 자리에는 전례 없는 차가운 이성이 들어찼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칭찬 한마디에 꼬리를 흔드는 부엌대기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배신이 10수년간의 긴 잠에서 나를 각성시켰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 낯설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준혁, 당신, 정말로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니?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거실에 들뜬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준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또 무슨 수작이야? 너랑 삼류 신파극 찍을 시간 없어. 나는 대꾸하지 않고 상자의 정교한 조각 문양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수없이 봐왔지만 한 번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상자. 아버지는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라며 정말 만약의 사태가 아니면 열지 말라고 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 만약의 사태였다. 엄마, 열어봐. 민서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아이에게 오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남겨주셨는지 같이 보자. 보물은 무슨? 뻔하지. 곰팡이 핀 편지 조각이나 싸구려 액세서리겠지? 최준혁은 코웃음을 치며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다리를 꼬았다.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낡은 구리 잠금 장치를 손톱으로 톡 건드렸다. 찰칵. 경쾌한 금소금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렸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최준혁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 들어 있었다. 두툼한 서류 봉투 몇 개 그리고 그 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의 황금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최준혁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냉소를 머금은 채 맨 위에 있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불가취소 처분신탁 계약서. 나는 최준혁이 글자 하나하나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서류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최준혁, 미래테크의 초기 창업자금 누가 대줬는지 기억나?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적막한 거시를 울렸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내려치듯. 우리 아빠였어. 평생 모은 적금에 강남에 있던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5억 원을 만들어줬지. 넌 그때 그랬어. 회사 지분 51%를 내 명의로 해서 우리 결혼 생활의 안전장치로 삼겠다고. 하지만 넌 약속을 어겼지. 나는 공포에 질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가정주부 명의로 지분이 많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느니 절차가 복잡하다느니 하면서 내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했어. 회사가 안정되면 돌려주겠다고. 난 참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지? 정혜인의 얼굴색도 변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최준혁을 쳐다보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다행히 우리 아빠는 바보가 아니셨어. 나는 손에 든 신탁 계약서를 흔들어 보였다. 아빠는 내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때 이미 오늘을 예견하셨던 거야. 이 계약서는 회사 설립 다음 날 아빠의 법률 대리인이자 김앤장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야. 계약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내 명의로 된 미래테크 지분 60%는 그래 51%가 아니라 60%야. 아빠가 나중에 2번이나 더 투자하셨으니까. 이 모든 지분은 내 이름으로 된 불가취소 신탁펀드의 소유야. 최준혁 씨,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펀드에 고용된 바지사장, 즉 전문 경영인에 불과했다고. 말도 안 돼. 최준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 서류는 내가 분명히. 그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분명히 없애버렸는데, 그치? 나는 동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대신 끝맺었다. 아빠 서재에 있던 그거?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그건 그냥 복사본이야. 우리 아빠는 원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분이시거든. 이게 바로 공증까지 마친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이야. 김 변호사님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한테 넘어온 거지. 나는 신탁계약서를 탁자 위에 던지고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물론 아빠도 사업 가셨으니까. 너한테 기회도 줬지만 족쇄도 채우셨지. 나는 서류를 펼쳤다. 책임 경영 및 귀책 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서. 이 계약에 따르면 우리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내가 가정에 충실하고 회사를 잘 키우면 넌 계속 CEO 자리를 유지하면서 연봉이랑 배당금을 챙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뜸을 들였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꼴을 감상하듯이. 여기 도덕적 해이 조항이 있어? 혼인 기간 중 외도, 가정폭력, 혹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등 결혼 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넌 자동으로 계약 위반자가 되는 거야. 위반 시 대가는 두 가지. 나는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다. 첫째, 넌 즉시 미래테크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고 내가 명의만 빌려 가지고 있던 모든 지분은 자동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신탁 수익자인 나, 윤세아에게 귀속된다. 둘째, 나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문 경영인으로서 누린 모든 혜택을 토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총 수입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해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0억 원 정도 되더라. 300억. 정혜인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최준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동경에서 공포로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최준혁의 몸이 휘청거렸다. 무언가 잡으려는 듯 허공에 손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건 없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쿵 하고 주저앉았다. 그 비싼 맞춤 정장이 지금은 우스꽝스러운 광대옷처럼 보였다. 상장사 대표, 수백억 자산가, 사회적 명망.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자수성가한 천재 사업가라고 믿었겠지. 나와 우리 집안은 그저 쓰고 버릴 징검다리라고 생각했을 테고. 하지만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걸. 그가 누리던 왕국은 단 한 번도 그의 것인 적이 없었다. 그가 사는 집, 타는 차, 운영하는 회사, 심지어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도 그 소유권은 아버지가 내게 남긴 이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있었다.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마음을 찢어놓았던 남자가 이제는 불쌍하고 우스운 피에로로 보일 뿐이었다. 최준혁. 나는 천천히 쪼그리고 앉아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말투로 가장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게임 끝났어. 거실에는 최준혁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무심하게 몸을 일으켜 탁자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단 한 번도 건 적 없지만 이미 외울 정도로 눈에 익은 번호를 찾았다. 미래테크 이사회 비서실장 박 부장의 번호였다. 전화는 신호가 가자마자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박 부장의 공손하면서도 의아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박 부장님.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윤세아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미래테크 신탁펀드의 유일한 수익자이자 실소유주로서 지시합니다. 즉시 온라인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그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회사 설립 초기에 체결된 책임 경영 및 손해배상 약정서의 도덕적 해이 조항에 의거하여 최준혁 씨를 미래테크 및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즉각 해임합니다.
동시에 그의 모든 사내 권한과 법인 계좌를 동결하세요. 관련 법적 서류는 김앤장의 김 변호사님이 30분 내로 이사분들에게 발송할 겁니다. 지금 당장 집행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박 부장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즉시 호칭을 바꾸며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최준혁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가 공기인 것처럼. 내 시선은 아까부터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 정혜인에게로 향했다. 정혜인 씨.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온기라곤 조금도 없었다. 아까 그랬지? 당신이 최준혁의 소울메이트이자 함께 전장을 누빌 사업 파트너라고. 내 시선에 압도된 그녀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럼 축하해. 나는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가 아름다운 얼굴 위로 떠오르는 공포를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이제 그와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될 기회가 생겼네. 그는 방금 수천억 자산가인 CEO에서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도 모자라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됐거든. 자칭 진정한 사랑인 당신이 그와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그 빚 갚는 걸 도와주면 되겠네. 안 그래? 300억. 그게 진짜예요. 정혜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의 정적을 찢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최준혁에게 맹렬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최준혁, 이 사기꾼. 회사가 오빠 거라며? 나 사랑한다며? 비만 300억인 빈 껍데기 주제에 날 끌어들여? 최준혁은 그 비명에 정신이 조금 든 듯 고개를 들고 정혜인을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혜인아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진짜 사랑했잖아. 응? 사랑. 정혜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온 힘을 다해 최준혁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하는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내가 사랑한 건 미래테크의 최 대표야. 날 상류사회로 이끌어주고 호의호식하게 해줄 성공한 남자라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빚더미에 앉은 무능력자가 아니라. 아, 진짜 역겨워. 그녀는 속에 있는 모든 원망을 쏟아내듯 악을 썼다. 그러고는 소파 위에 있던 한정판 에르메스 가방을 낚아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찍어내리는 하이힐 소리가 급박하고 요란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마치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듯이. 정말이지 우스운 꼴이었다. 저런 여자를 영혼의 단짝이라 부르며 처자식을 버리려 했다니. 그리고 그 영혼의 단짝은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헌신짝처럼 그를 버렸다. 최준혁, 이게 내가 모든 걸 걸고 바꾼 진정한 사랑의 실체야. 이제 거실에는 우리 가족 셋만 남았다. 아니, 가족 둘과 타인 한 명이라고 해야겠지?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장에서 최준혁의 수제 구두와 정혜인이 도망치듯 나가며 벗어 던진 실내화를 집어 밖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다시 최준혁 앞으로 돌아와 뺨에 선명한 손자국을 남긴 채 멍하니 있는 그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이 평창동 빌라도, 차고에 있는 당신이 끔찍이 아끼는 스포츠카 2대도, 드레스룸에 있는 명품 옷들도 전부 신탁펀드의 자산이야. 그것들은 단 한 번도 당신 것인 적이 없었어.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켰다. 시침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0분 줄게. 내 물건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나는 텅 빈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깜빡했네. 이 집에 진짜 내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지? 그럼 말을 바꿔야겠네. 나는 또박또박 그의 비참한 결말을 선고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건 바로 당신이야. 최준혁. 그제야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을 기어 내 바짓단을 부여잡고 개처럼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세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민서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처음부터 당신뿐이었어.
정혜인은 그냥 내가 잠깐 미쳐서. 나는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그의 손을 발로 차냈다.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딸아이를 안아 올려 눈을 가려주었다. 아빠의 저런 추악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기회. 딴 여자 끼고 이 집에 들어와서 이혼 요구하던 순간 기회는 이미 날아갔어. 내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민서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자기 자식은 안중에도 없이 내다 버리려던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아빠 노릇을 하려 들어. 나는 그의 통곡을 무시하고 거실 내선 전화기의 버튼을 눌러 보안실을 호출했다. 이 팀장님, 윤세아입니다. 지금 신원 미상의 남자가 집에 무단 침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당장 올라와서 좀 끌어내주세요. 이분도 채 되지 않아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최준혁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프로답게 내 지시를 따랐다. 최 대표님. 이제 대표 아닙니다. 나는 싸늘하게 정정해 주었다. 그냥 남의 집에 눌러앉아 안 나가는 잡상인일 뿐이에요. 끌어내세요. 최준혁은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윤세아. 너 이 독한 년. 천벌 받을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보안요원들이 양쪽에서 그를 팔짱 껴 일으켜 세우더니 마치 죽은 개를 끌고 가듯 질질 끌고 나갔다. 바닥에 쓸린 그의 값비싼 정장은 먼지 투성이가 되어 구겨졌고 꼴은 말이 아니었다. 쾅 하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자 그의 모든 저주와 비명이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드디어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딸아이의 눈을 가렸던 손을 떼었다. 민서의 큰 눈망울에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서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오늘부터 이 집엔 우리 둘뿐이야. 아이는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불빛의 바다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더 이상 막막함이나 의존심 따위는 없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나, 윤세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다. 나는 미래테크의 여왕이자 민서의 유일한 버팀목이며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최준혁이 끌려나간 뒤에도 세상은 내 예상처럼 바로 잠잠해지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상황 파악을 하려는 이사들, 눈치를 살피는 임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괴롭힌 건 과거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잃어버린 가족이라도 찾은 양친한 척 구는 시댁 식구들이었다. 세아야, 나 큰엄마다. 준혁이가 뭘 좀 잘못했나 본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빼기 아니냐? 내가 너무 독하게 굴면 안 된다. 재수씨, 저 둘째 고모예요. 우리 준혁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데 밖에서 여우 같은 년한테 좀 홀렸다고 이렇게 매장하면 쓰나. 남자야 원래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재수씨가 좀 대범하게. 나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저 위선적인 목소리들이 역겨웠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때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훈수만 두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의 돈줄이 끊어지게 생기니 그제야 내가 대범한 재수씨로 보이나 보지?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나는 3일 동안 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진 개편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미래테크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 서류에 준세아라는 이름 석자를 서명할 때 내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지난 10수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배움을 놓은 적이 없었다. 경영과 금융에 관한 책을 탐독했고 최준혁이 집에서 하던 수많은 업무 통화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회사의 흐름을 파악했다. 어쩌면 나는 그보다 이 회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곳엔 아버지의 피땀이 서려 있고 한때 나의 꿈이기도 했으니까. 최준혁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쫓겨난 다음 날, 그는 회사로 쳐들어오려다 로비에서 보안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며 내가 회사를 가로챈 독부라고 떠들어댔다. 오고 가는 직원들은 한때 하늘 같았던 CEO의 몰락한 모습을 보며 수근거렸다. 그 장면은 호기심 많은 기자의 카메라에 담겼고 다음날 경제면 일면을 장식했다. 헤드라인은 미래테크 창업 신화의 몰락, 이혼 소송과 함께 빈손으로 쫓겨나였다. 며칠 뒤 그가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다. 부슬비가 내리는 저녁 무렵이었다. 나는 민서와 거실에서 레고를 맞추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 화면을 켜자 며칠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얼굴이 나타났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은 최준혁이 서 있었다. 세아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대화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섞여 있었고 지독한 피로와 애원이 묻어났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차갑게 화면 속의 그를 응시했다. 우린 할 얘기 없어? 아냐, 있어. 그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렸다. 세아야, 내가 잘못했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각서도 쓰고 그 여자랑은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우리 10년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민서를 봐서라도 이러지 마. 10년 부부의 정.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가 준 건 배신과 모욕뿐이었다. 이제 와서 가진 걸 다 잃으니까 정을 찾나. 최준혁. 나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고인물처럼 고요하게 말했다. 당신이 딴 여자 데리고 집에 와서 이혼 서류 들이밀던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정은 이미 끝났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알바라도 구해서 그 300억 위약금 갚을 궁리나 해. 안 그러면 조만간 김 변호사님이 보낸 독촉장이 날아갈 테니까. 윤세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버틸 것 같아. 회사엔 다 내 사람들이야. 집구석에만 있던 아줌마가 뭘 안다고 설쳐. 회사 말아먹고 너랑 내 딸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야? 나는 덤덤하게 대꾸하고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보안실에 전화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빗속에서 들려오던 최준혁의 욕설과 고함은 보안요원들에 의해 멀어지며 사라졌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전에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을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지만 문전박대당했다고 한다. 한때 그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전염병 환자 보듯 피했다. 집도 직업도 없고 신용카드마저 정지된 그는 결국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 며칠 전 우리 회사 직원이 광화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노숙자들과 섞여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를 봤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정식으로 미래테크 CEO 집무실에 입성했다. 최준혁의 냄새가 배어있던 칙칙한 마호가니 가구와 시가 냄새로 가득했던 그 방을 완전히 뒤엎었다. 무거운 책상은 세련된 화이트 톤의 디자인 가구로 바꿨고 벽에는 내가 좋아하는 현대 미술 작품을 걸었다. 창가에는 생기 넘치는 초록 식물들을 가득 채웠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집무실을 밝고 따뜻하게 채웠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 반발이 없지 않았다. 최준혁이 심어둔 임원들은 내 앞에서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하며 뒤로는 험담을 했고 회의 시간에는 대놓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유산상속으로 자리만 차지한 얼굴마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화를 내지도 서둘러 그들을 숙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실력으로 증명했다. 3일 밤을 세워 전략기획팀보다 더 완벽하고 미래지향적인 분기별 사업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사회에서는 재무제표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거액의 손실 구멍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로 직접 날아가 유창한 영어 실력과 아버지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최준혁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던 기술 제휴 계약을 따냈다. 점차 사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의구심과 무시가 섞여 있던 눈빛들은
경애와 존경으로 변해갔다. 직원들은 진심을 담아 나를 균 대표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심어두었던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원로 임원들도 내게 힘을 실어주며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종이 한 장의 계약서가 아니었다. 회사를 경영하는 지혜와 사람,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을 닦아둔 거대한 유산이었다. 내 삶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충만했다. 나는 매일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고 광화문이 사무실과 세계 각국의 회의실을 누볐다. 부엌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내 인생은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녁 6시 전에는 퇴근해 민서와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함께 숙제를 하고 만화 영화를 보고 주말이면 미술관이나 공원, 때로는 제주도 바다를 보러 떠났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서와 한강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민서의 등 뒤로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가 흩어졌다. 아이의 걱정 없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속에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과 행복이 차올랐다. 엄마. 민서가 달려와 내 품에 안기더니 보물이라도 찾은 듯 작은 민들레 홀씨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 줄게. 나는 작고 하얀 솜털 뭉치를 받아 들고 웃으며 물었다. 민서야, 지금 행복해. 아이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큰 눈이 반짝거렸다. 응. 엄마랑 있어서 민서는 제일 행복해. 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 그래, 나도 행복하다. 한때는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그건 붕괴가 아니라 재탄생이었다. 그 처절했던 배신은 내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냈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고 있던 감옥도 부수어 버렸다. 그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고 더 강한 여자이자 더 당당한 엄마가 되었다. 최준혁. 이제 그를 미워하는 감정조차 아깝다. 그는 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나를 성장시켜준 반면교사일 뿐이다. 그와 그의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 윤세아는 내 딸과 아버지의 기대, 그리고 오롯이 나만의 인생을 품고 한때 절망이었으나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 된 이곳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다. 나는 손에 든 민들레 홀씨를 후 하고 불었다. 하얀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파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것들은 멀리 날아가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마치 나처럼.